오늘 할 거는 이제 종방향 다이나믹스라고 해서 어, 롱기튜디널 다이나믹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OT를 할 때 차량의 방향, 그 좌표를 잡고 차량의 거동을 설명하는 이제 좌표를 잡는 것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보통 이제 롱기튜디널이라고 하면 이제 종방향을 의미하고 차량의 가는 방향, 그렇죠? 후진하는 방향, 이 방향에서 발생하는 그런 거동을 동력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롱기튜디널 컨트롤이라는 제목으로 렉처를 할 건데, 걔는 이제 그 다이나믹스를 이용해서 어떤 제어로직을 설계할 수 있고,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서 좀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제 프로젝트 때 좀 참여를 해주시면, 아이디어를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난 시간 내용 간단히 요약을 할게요. 개요 요약인데요. 그래서 차량 동력학 이라는 거는 이제 비이클 다이내믹스인데 영어로. 그래서 차량의 이제 주행이나 제동, 선의 성능, 승차감 등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차량의 성능이 있는데 이 성능 및 안전성에 대한 내용을 이제 역학적 원리에 의해서 해석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이 차량 동력학을 잘 알면 차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차 관련 어떤 이제 연구를 하거나 어, 업무를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다이나믹스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한지 오늘 내용을 좀 들으면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 자동차 부품 하드웨어 설계를 할 때 어떻게 하냐. 그래서 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이 서스펜션인데, 서스펜션. 그래서 왜 기계과에서는 뭐 기계 진동화 이런 거 배우면 뭐 스프링 강성 성분, 뭐 댐핑 성분 이런 걸 이제 물리적으로 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요런 이제 진동학도 결국엔 다이나믹스 기반 이론이기 때문에 이 진동학 이론에 기반해서 서스펜션의 어떤 튜닝 파라미터를 정하고, 그래서 이 파라미터를 이렇게 바꿨을 때 승차감이 이런 식으로 좋아질 거다. 리스폰스가 이렇게 좋아질 거다. 이런 거를 알고 이제 미리 설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제어에 기반을 초점을 맞출 건데 제어에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냐? 그럼 이제 동력학 기반으로 어, 차량 거동이나 안정성을 해석을 하고 이 안정성과 성능, 거동을 개선할 수 있는 제어기를 설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이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할 거다. 그래서 이제 동력학적으로 우리는 이제 뭐 일반적으로 차량을 운행을 할 때는 자율주행 뭐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거동이 불안정한 상황은 거의 보지를 못하는데 우리는 불안정한 상황까지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불안정 상황을 이러한 제어를 해주면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거동이 안정화가 될 거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게 이제 본 과목의 이제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동차가 있으면 이렇게 좌표를 찍죠. 여기 무게중심, CG 무게중심에다가 원점을 잡아서 X 방향, Y 방향, Z 방향을 잡고 그리고 각각 각 축으로의 회전 방향도 우리가 좌표를 설정해요. 이게 무슨 운동인지 이제 명명을 하죠. 그래서 명명법을 기준으로 모든 걸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CG가 일단 중요하고, 그 다음에 차량 직진 방향 움직임, 직진 후진은 롱기튜디널 방향이라고 하고 X 방향이라고 한다. 그리고 횡방향은 내터럴 방향이라고 하고 이제 Y 방향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상하 방향, 서스펜션이 관여하는 이 상하 방향은 버티컬 모션이고 Z 방향이라고 한다. 그리고 요 모션의 정의,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때 요 모션이 굉장히 또 중요한데 X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이 발생하는 거를 롤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차량이 가는 방향으로 이제 엄지를 대고 이렇게 잡으면 얘가 이제 롤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마스 같은 게 이제 옆으로 넘어진다. 그럼 이제 롤 오버가 났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롤링이 너무 심해서 넘어간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무게 중심이 너무 위에 있어서 넘어가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저희가 배울 거예요. 롤을 다룰 때. 그다음에 Y 방향은 이제 피치.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운전을 잘 못하시면 이제 막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급 출발을 하게 되면 이게 피치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Y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차가 위아래를 흔들리면 이게 굉장히 멀미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피칭도 조금 봐주시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간단히 말씀을 드렸던 이 요레일 있죠? 우리가 코너링 선회를 할 때 차가 이제 오버스티어나 언더스티어가 난다. 그러면 이제 이 요레이스를 조금 코렉션을 해줘야 되는 제어가 필요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레이스는 Z 방향의 회전 모션을 의미를 한다.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차량 동력학의 정의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여기 자동차의 성능 예시를 이제 뭐 주행 제동, 선의 성능, 승차감을 얘기를 했는데 얘네들이 이제 다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행과 제동은 이제 롱기튜디널 관련 성능이고 선의 성능은 레터럴 관련 성능이고 승차감은 버티칼.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나눠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할 거를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할 거는 이제 종방향 다이나믹스. 일단 전진하고 후진하는 이 움직임만 일단 좀 동력학적으로 해석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동력학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 무조건 이제 운동방정식을 따져요, 처음에. 이케이션 오브 모션이라고 해서 운동방정식이라는 거는 미분방정식이죠. 그렇죠? 시간에 따른 이제 미분방정식을 의미를 해요. 기계과에서는 이제 운동방정식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그래서 차량이 가는 방향을 종방향 X축으로 잡아서 이 차량의 거동을 묘사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화된 모션을 어,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로드 그레이드가 있는 상황, 그렇죠? 이제 언덕을 올라갈 때도 또 거동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 이게 수많은 이제 힘들이 있죠. 이 거동에 영향을 주는 이 수많은 힘들이 있는데 이 힘들의 합력에 의해서 이제 움직임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가는. 그리고 여기 CG, 이 CG가 항상 표시가 될 겁니다. 이제부터. 그 다음에 이걸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볼 건데 이 종방향 컨트롤, 차량 컨트롤의 이제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크루즈 제어, 그렇죠? 어댑티브 크루즈 제어라고도 하는데 어, 얘는 이제 운전자가 이제 크루즈 버튼을 누르고 목표 속도를 맞춰주면 얘가 그 속도를 맞추는 제어를 자동을 해요. 운전자가 페달을 밟지 않아도. 그래서 운전자가 이제 운전대만 이렇게 잡고 있으면 어, 이제 속도를 유지해주는 이제 크루즈 제어가 자동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봐도 종방향 아이템이죠. 그렇죠? 우리가 핸들 스티어링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고 그냥 앞차 간의 거리만 재서 이제 종방향 제어를 하기 때문에 크루즈 제어가 이제 대표적이고 그리고 보통 이제 차량용 동력학에서 종방향 제어를 얘기해라 하면 이제 ABS랑 TCS를 얘기합니다. 2번, 3번. 이제 안티락 브레이킹 시스템. 이제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 여기 두 가지가 있고요. 이렇게 중간에 이제 중간중간에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얘네들이 뭔지. 그래서 이제 ABS나 TCS는 결국에는 그 휠의 슬립을 이제 제어하는 건데 휠 슬립이 이제 차량 거동의 안정성과 왜 연관이 있는지 그거를 이제 오늘 수업을 들으면 조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거동에 영향을 주는 힘이 뭘까? 요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물리 과목에서 이렇게 힘 분석을 할 때가 있죠. 이렇게 저 언덕이 있다고 하면 이런 네모난 메스가 있어가지고 얘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얘가 이제 차라고 생각을 하면 얘한테 작용하는 힘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차를 바깥에서 봤을 때 얘가 어떤 메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면 이제 언뜻 생각을 해보면 차 하면 동력이 처음에 어디서 만들어지죠? 동력이 만들어지는 곳. 만약에 이제 엔진차라고 하면 엔진이 동력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엔진 동력이 여기에 어떻게 표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차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차 입장에서는 차 입장에서는 그냥 이 타이어의 마찰력으로 얘가 움직이는. 요게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엔진 토크부터 뭐 휠까지 토크가 전달돼서 이게 그냥 바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얘를 그냥 어떤 이제 매스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이 바퀴 쪽에 어, 타이어 포스라는 마찰력이 작용을 해가지고 얘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 해석을 하는 생각이 중요합니다. 차량 동력학에서는.
그래서 요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에서 타이어를 빼면 그냥 고철 덩어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 타이어가 엄청나게 관여를 많이 하고 어, 뭐 이런 에어로다이나믹스, 공기역학 힘이라던가 이런 애들이 실제 이거 여기 다이나믹스 거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복합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작용하는 힘들이 뭐냐? 그래서 변수를 일단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에어로라고 붙어 있는 거 얘는 뭐냐면 이제 공기역학에 의해서 발생하는 드래그 포스예요. 그래서 공기역학 드래그 힘, 뭐 드래그 포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공기 저항력 그리고 여기 X라고 붙일 거는 이제 F랑 R은 이제 프론트랑 리어 이제 앞으로 전륜 후륜 쪽이고 X는 이제 방향이죠. X 방향에 작용하는 이 F는 이제 타이어 폴스 전륜에 작용하는 타이어 폴스 후륜에 작용하는 타이어 폴스 이렇게 명명을 하고 그 다음에 요 이런 이제 타이어 때문에 생기는 또 저항이 이제 구름 저항이라는 게 있어. 그쵸? 롤링, 구르다. 이게 구름 저항. 그래서 역시 이제 바퀴마다 이게 이제 작용을 하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힘을 이렇게 종방향으로 힘을 가하면서 어, 평형에 의해서 얘가 이제 앞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이제 영향을 주는 게 이제 중력이랑 매스, 그쵸? 매스, 차량의 매스. 또 되게 중요하죠. 이게 매스가 너무 무거우면 안 나가잖아요, 차가. 그리고 도로의 경사도도 마찬가지고, 경사도. 오르막이냐, 내리막이냐.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식을 한번 세워볼까요? 여기 이제 이 그림을 가지고, X방향의 힘의 합력을 한번 써보세요. 요거 이제 뭐 어렵진 않은데, 이쪽을 이제 플러스 방향으로 보고, 정확히 얘기하면 요쪽 이렇게 경사진 이쪽을 이제 플러스 방향으로 했을 때 힘들의 합이 이제 모션으로 나타나요. F는 MA가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런 걸 많이 해보는데 이쪽 이제 올라가는 방향, 이 올라가는 방향을 이제 양수라고 잡아서 이제 힘 평형식을 한번 세워보면 그래서 지금 앞으로 나가는데 도움을 주는 거는 타이어 홀스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뭔가 타이어 홀스가 어떻게든 만들어져서 얘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트랙션을 한다고 하는데 얘를 끌고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구름 저항, 얘네들은 말 그대로 저항이에요. 움직임에 저항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반대 방향을 작용을 하고 또 중요한 게 이 공기 저항력 그리고 중력은 어떻게 되죠? 예, 중력은 이렇게 분력을 나눠가지고 그쵸? 분력을 나눠가지고 사인 세타 성분이 아래로 작용을 하잖아요. 그쵸? 이 종방향으로 자 mg 사인 세타 이퀄 뭐가 되죠? 이 힘들의 합이 어, MA 성분을 만들어내죠. MX2 닷.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간단한 이제 종방향 다이나믹스가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 식이 그냥 우리가 기계적으로 계속 이런 걸 구하는데 이게 많은 걸 설명할 수가 있어요. 많은 걸. 그러니까 이제 매스가 커지면 얘가 이제 뒤로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뒤로 가는 거 아니고 이제 앞으로 나가는 가속력이 훨씬 줄어들고. 그렇죠? 그리고 요 고속이 속도가 차량이 속도가 빨라질수록 이게 엄청 커지거든요. 이 공기역학 저항력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이게 연비를 깎아먹는 주범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구름저항 타이어 뭐 공기압이 없거나 이러면 이제 구름저항도 커지기 때문에 얘가 이제 안 나가는 그 거동이 잘 안 되는 게
이제 묘사가 되고. 그리고 이 타이어 폴스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많이 할 건데, 어, 이 타이어 폴스라는 거는 이 길의 마찰 계수, 그쵸? 그러니까 이 노면이 예를 들어서 얼음이야. 그러면 타이어 폴스가 덜 나오거든요. 이게 마찰이 부족해서.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제어를 통해서 이제 휠 슬립을 제어를 해가지고 최대한의 견인력을 낼 수 있도록 이제 뭐 제어를 해주는 거죠. 타이어 힘을 낼 수 있도록. 자, 이제 좀 더 설명해 볼게요. 그래서 뒷장에 이게 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작용하는 힘, 대표적인 힘이 이 세 가지로 나눠서 공기 저항력, 그리고 종방향 타이어 힘. 이게 종방향이 왜 붙냐면 이제 횡방향 타이어 힘도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종방향 타이어 힘이라고 일단 지금 저희는 롱기튜디널 다이나믹스만 보기 때문에 종방향 타이어 힘이라고 일단 봐주시고 구름 저항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좀 봐볼게요. 그래서 먼저 에어로 다이나믹 드래기 포스예요. 그래서 공기에 의한 저항력인데 기본적인 원리는 이제 속도 제곱에 이게 텀이 비례를 한다는 거예요. 공기 저항력은. 그래서 이게 이제 모델식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수식을 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요. 공기 저항력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변수들을 보면 먼저 이 CD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CD. 요거 이제 자동차 좀 좋아하시면 어, 아실 텐데 차량마다 이 공기 역학 계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테슬라 모델 3는 공기 역학 계수가 몇이고 아이오닉은 뭐 몇이고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차 하는 사람들이 이제 공기 역학 계수는 뭐 0.2야. 그거 엄청 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디자인이 공기역학적으로 설계가 잘 됐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AF라는 거는 F가 이제 프론트인데 프론탈 에어리라고 해서 차를 앞쪽에서 바라봤을 때 이 프로젝션 된 그 면적이에요. 바람을 받는 맞바람을 받는 그 면적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공기 밀도 요거는 이제 컨스탄트고요. 정해진 값. 그리고 이제 속도에 비례를 하는데 바람의 속도랑 차량의 속도가 이제 둘 다 영향을 주겠죠. 바람을 맞으면서 맞바람을 맞으면서 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뭐 바람이 만약에 반대 방에 역풍이 분다. 역풍이 이거죠. 맞바람. 만약에 반대 방향으로 분다 그러면 마이너스 보호가 되는 거예요. 테일 윈드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 AF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데 차량을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그림자 생기는 그 면적 있죠. 그 프로젝티드 면적이라고 하는데 어, 보통 이런 거를 이제 뭐 실험식으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대요. 책을 그 교재를 보면 차량과 폭과 넓이를 곱해서 80% 정도 되는 값으로 이제 실험적으로 쓰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 드래그 포스는 얘가 이제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고속에서 매우 연비의 악영향이라는 거죠. 매우 악영향이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 이제 그 에어컨을 많이 키면 여름에 에어컨을 많이 키면 연비가 막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속에서는 바람이 많이 부니까 그냥 창문을 열고 에어컨을 안 끼고 연비를 좋게 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왜냐면 창문을 열면 더 공기역학적으로 안 좋아지고 저항은 심해지니까 연비는 더 나빠지는. 에어컨을 키는 게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래서 그런 이제 내용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엔지니어 측면에서 이 식을 봤을 때 얘를 줄이는 게 좋잖아요, 무조건. 그래서 줄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CD랑 AF 값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AF라는 거는 사실 어, 저희가 이제 자세히 다룰 건 아닌데, 이 앞에서 봤을 때 면적이니까 이게 차량에 사실 그 용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형차 세단이면 대충 이 폭이 정해져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거는 바꾸는데 조금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한계가 있어서 우리가 좀 공학적으로 볼 부분은 요 역학 계수, 공기 역학 계수를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좀 찾아봤는데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게 이제 우리는 공기잖아요, 사실. 차가 이제 공기 속을 달리니까. 근데, 이 드래그 코이피션트라는 거는 이 플루이드 환경에서 그냥 다,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인데, 이제 레이놀드 수,
이제 만 정도인 플루이드 환경에서 이 저항 계수가 이렇게 이제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요런 모양이죠. 요런 스트림라인 모양이라고 하는데 유선형 모양이다. 그래서 차량이 이쪽이 앞이라고 하면 이제 이런 유선형 모양을 가져야 저항 계수가 작다는 거. 그죠? 이런 거는 저희 좀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실제 차량의 모양과 좀 공기 저항 계수를 좀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요즘 나와 있는 이제 주요 자동차들의 공기 역학 계수인데, 그래서 모양들이 다 비슷하죠, 사실. 이게 요렇게 돼야 이제 공기 역학적으로 많이 좋아진다. 그래서 예전에 있던 이제 코롤라라는 이게 사실 그 아반떼보다 더 많이 팔리는 차거든요. 그러니까 도요타가 제일 많이 파니까 미국 가면 코롤라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코롤라라는 차가 있는데 또 일부러 제가 좀 해치백을 가져왔는데 어 이게 이제 0.3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테슬라 모델 S, 뭐 타이칸, 아이오닉 6, 모델 3 이런 애들 보면 다 0.2 초반대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역학적으로 이렇게 많이 좋아졌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요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앞에 그릴이 없죠. 그릴. 그 여기 앞에 여기가 이제 엔진 냉각을 하려고 여기를 뚫어놔요. 근데 이게 이제 공기역학적으로 엄청 안 좋아. 여기 다 들어가고 하니까. 그래서 이걸 막아버리는 거죠. 전기차는 이걸 막아버리고 어떻게 이제 공기역학적으로 좀 개선을 하는. 그래서 전기차가 이런 측면에서 더 좋은 점이 있다. 그러니까 디자인 측면에서. 그리고 뭐 이제 아이오닉에도 그런 게 있는데 요 사이드 미러를 없애요. 사이드 미러가 공기역학적으로 되게 안 좋겠죠. 이 프론탈 에어리어도 이제 높이는데 얘를 이제 얇은 카메라로 바꾸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그런 게 다 그런 노력의 이제 일환이다. 그다음에 요거 이제 한번 생각해 볼 법한데 우리가 차량을 디자인하는 이제 엔지니어라고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공기역학계수 아까 CD라고 있었죠? 얘를 어떤 차량의 CD를 내가 실험적으로 측정을 해보고 싶어. 이 CD라는 게 여기 안에 막 수많은 이런 변수들이 있는데 어 이- 여기에 이 F 에어로에 들어가 있는 이 CD 값을 내가 측정을 하고 싶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요 식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종방향 다이나믹스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하면 센서로 얘네들 다 측정을 할 수 있으면 얘 빼고 나머지를 다 측정을 할 수 있으면 그 실험 환경에서 F 에어로를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얘네들을 내가 구름 저항 좋은 센서가 있어가지고 구름 저항도 다 재고 타이어 폴스도 실시간 재고 뭐 노드 그레이드도 실시간 재. 그러면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아니까 매스도 알고 그러면 F 에어로를 이제 아이솔레이트 해서 구할 수가 있죠. 근데 실제로는 이제 구름 저항 이런 거를 뭐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우니까 타이어 폴스도 그렇고 어떻게 하냐면 실험적으로 얘네들을 다 0으로 만들어. 요런 이제 경사도 일부러 평지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엑셀이랑 브레이크를 아무것도 안 밟아. 그냥 타력 주행을 하면 그 기어 중립에 두고 타력 주행을 하면 타이어 폴스가 안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일부러 연출을 해서 어, 공기 저항에만 의해 차량 속도가 바뀌는 상황을 구현해서 측정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이 원리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중립기어나 평지 상황을 만들어 놓고 뭐 구름 저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름 저항 계수나 이런 걸로 이제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도 있고 굉장히 좀 구름 저항을 작게 한 다음에 그래서 이러한 수식 상황을 만들고 어 여기서 이 CD 빼고 나머지를 다 알 수가 있잖아. 우리는 설계하는 디자이너니까 AF도 알고 속도도 알고 그래서 이 바람 속도가 중요한데 바람 속도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실제로 이제 구하냐 공기역학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 그 영상이 있어서 제가 하나 좀 가져와 봤어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틀어볼게요.
전기차 시대의 공기 저항은 그 어느 성능보다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전기차 성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AER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AER은 배터리 용량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배터리는 많이 탑재하면 무게가 늘어나고 물리적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차는 배터리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비를 높이는 것이 키가 되며, 전비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인자는 바람의 힘, 즉 공력입니다. 공력 개발을 위해서는 풍동을 사용합니다. 자동차는 공기를 뚫고 주행하지만 풍동에서는 차를 세워놓고 바람을 불어서 실제 차가 달리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줍니다. 저희 실차 풍동은 3,400마력짜리 대형 팬을 사용하여 바람을 만들고, 바퀴 회전과 함께 바닥이 움직여서 차량이 시속 200km 이상 주행할 수 있는 조건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차량에 받는 공기의 힘, 즉 공력을 초정밀 저울로 측정하고 분석하여 최적의 공력 성능을 이끌어내도록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이오닉 6는 개발 초기부터 저런 식으로 이제 풍동이라는 데가 있어서 이제 차를 넣어놓고 차가 달리는 것처럼 시속 200으로 달리는 것처럼, 그리고 바람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런 걸 다 통제를 해가지고 실험적으로 이제 CD를 측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되게 뭐 엔지니어 측면에서 이제 이해가 되는 내용이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공기역학을 성능을 개발한다. 그래서 아이오닉 6가 모양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니까 그런 이제 공기역학적인 어떤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거랑 이제 디자인적인 요소가 동시에 들어가야 돼. 또 차가 잘 팔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걸 다 고려를 해서 만든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냥 상식적으로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요 얘 밑에 있는 게 이제 해치백이죠. 요런 애들 해치백이라고 하죠. 이렇게 밑에 이렇게 뚝 떨어진 애들. 그리고 이렇게 트렁크가 있는 걸 이제 일반적으로 세단이라고 하는데, 이제 세단에는 이 뒤쪽 와이퍼가 없고, 해치백이나 이제 제가 타는 SUV에도 이제 뒤 와이퍼가 있죠. 그러니까 왜 와이퍼가 있냐? 요걸 이제 공기역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아까 그 아이오닉 6 개발할 때 그 영상에도 나왔는데, 이 공기가 지나가는 길을 보여줬죠. 이게 시뮬레이션에서.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이 공기가 지나가는 길 때문에 해치백은 이쪽에 먼지가 엄청 쌓여요. 먼지가. 여기 보면 덜트 디포지션이라고 있는데, 이제 먼지가 쌓이는 영역이라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세단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지니까 이걸 따라서 이렇게 가요. 플루이드가. 그러니까 여기를 씻을 수가 있는 거죠. 플루이드가 이렇게 떨어지고, 이 트렁크 쪽에는 이렇게 디포짓이 생기고, 근데 해치백은 이렇게 급격히 떨어지니까 이걸 따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뒤로 떨어지는, 이렇게 그냥 뒤로 이렇게 떨어진다. 그래서 여기 이 공간이 이제 로우 프레셔 영역이라고 하는데, 저압 영역. 그러니까 이쪽에 뭔가 다 쌓이는 거예요. 이제 뭐 빗물, 바퀴에서 튀는 이제 빗물이라던가 먼지라던가 이런 게 다 쌓여서 이 창문이 이제 더러워진다. 이러한 이제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고, 둘 중에 그냥 공기 저항 계수는 어떤 게 더 클까요? 모든 조건이 같다면, 모양만 다르고. 일반적으로. 둘 중에 어떤 게 좋아 보여요? 세단이 좋아 보이잖아요. 왜냐면 이게 유선형에 가깝잖아요. 이걸 좀 자세히 분석을 하려면 이제 유척하고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 이제 유선형에 가까울수록 좋다, 일반적으로. 이 뒤에 떨어지는 것도 이게 완만하게 떨어질수록 좋아요. 이 뒤에 떨어지는 각도가. 그래서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알면 좋으니까. 그러니까 SUV나 해치백은 여기 이제 트렁크 공간이 크겠죠? 대신. 그죠? 이쪽에 뭐, 또 뭐, 이쪽이 짧아서 또 스포티한 것도 있고.
네. 연비? 어, 그거는 좀, 그, 바로 비교하기 어려운데, 왜냐면 예를 들어서, 소나타나, 현대차로 기준으로 얘기하면, 소나타랑, 산타페는, 이거 끄고 얘기해.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 타이어 폴스, 이제 종방향 타이어 폴스라고 했죠. 그래서 얘네들의 개념이 뭐냐. 요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타이어 폴스, 타이어가 핵심이라서 사실, 이제 종방향 타이어 힘이라는 거는 타이어가, 타이어와 노면 사이, 이 도로면 사이에 작용하는 마찰력 일종의.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 바퀴가, 어, 바퀴의 마찰력이 이 땅을 치고 차를 굴리는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요 부위가 차를 노면을 밀치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간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마찰력으로. 그래서 지금 나간 이쪽으로 왼쪽으로 가고 있을 때 이 VX라는 성분으로 지금 종방향 운동을 하고 있을 때 얘가 받는 그 힘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예요. 자세히 타이어가 받는 힘을. 그래서 이거 구름 저항이 있고 타이어 폴스가 있고 저희가 앞에서 안 그렸던 게 얘예요. 하중. 타이어에 걸리는 하중이 있어요. 요게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게 이제 차는 어 그냥 뭐 엑셀 밟는다고 해서 그냥 앞으로 가는 애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차의 내부가 어떻게 되는지 좀 상상을 해서 이제 뭐 구동력이 있을 거고 엔진이 만들어내는 구동력이 있고 반면에 서고 싶으면 제동력이 있어요. 제동. 브레이크를 걸어서 타이어에 제동력을 주는 거예요. 타이어 폴스. 그래서 얘네들이 만들어진 다음에 차량 거동에 어떻게 영향을 줄까? 그래서 결국에는 타이어 폴스를 통해서 이 타이어 폴스를 통해서 차량 거동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어 폴스 또는 뭐 타이어 트랙션 폴스 이거 견인력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차가 앞으로 나가려고 했을 때 그래서 이 개념이 뭐냐 어, 차량 이 차체에 동력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휠에 그러니까 동력 전달을 해서 차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때 타이어가 받아낼 수 있는 최대 힘의 개념이 이제 트랙션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엔진이 차는 티코인데 엔진이 막 포르쉐 엔진이야 그러면 엔진 확 엑셀 막 밟으면 휠 스핀만 나고 앞으로 안 나가 그러니까 동력 전달이 안 되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엔진이 너무 힘이 세봤자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타이어랑도 관계가 있고 엔진 사이즈랑 전체 차량의 무게랑도 관계가 있고 그렇죠? 이런 걸 다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휠스핀이 나면 그 센 엔진을 쓰지를 못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구현해 주는 거는 타이어 힘으로 구현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휠스핀, 이 공회전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죠. 공회전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 타이어의 힘, 타이어 트랙션 폴스는 휠 슬립률, 요거를 오늘 좀 설명을 할 건데 휠이 얼마나 슬림 났는지를 계산하는 슬립률이라는 게 있고 타이어랑 노면 사이의 마찰 계수, 그리고 타이어 수직 하중에 영향을 받겠죠. 그렇죠? 요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그다음에 이 슬립률이라는 게 첫 번째 슬립률, 수직 하중, 이제 마찰 계수. 그 슬립률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요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슬립률이라는 게 타이어 힘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을 하고 그 슬립률을 제어를 함으로써 모션 제어를 하는 거예요. 안전성 제어를. ABS도 그렇고 TCS도 그렇고 이 슬립률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슬립률이 뭐냐면 요 수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퀴를 요걸 한번 물어볼까요? 차량이 실제 차에서 차량의 속도를 어떻게 잴까요? 차량의 시속 몇이다. 이거를 어떻게 잴까요, 우리가? 차량 속도를 알 수 있는 방법. 아는 대로. 일단 이제 그 내비게이션에도 속도가 나오잖아요. 걔는 원리가 뭐예요? GPS. GPS로 실제 현재 위치를 미분을 해가지고 이제 아는 방법이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 차량 속도계에 나오는 거는 이 휠 회전 속도로 재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요 이제 좀 러프하게 이런 이제 라디우스 개념을 반지름을 곱하면 선속도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선속도로 잴 수가 있는데 휠 속도로 재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휠이 이제 4개가 있으면 보통 전륜 구동이거든요. 전륜 구동. 그 전륜 구동 뭐냐면 동력이 앞바퀴를 돌려. 그러면 우리가 순간적으로 엑셀을 밟으면 휠은 빨리 도는데 차가 안 나가죠. 그러니까 휠 슬립이 나. 그럼 그때 그 전륜 속도를 가지고 휠 차속을 계산하면 안 맞겠죠. 안 맞겠죠. 그래서 보통 이 차량 속도를 잴 때는 비구동륜의 휠속으로 잰다. 요런 이제 어떤 개념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는 휠 속도랑 이 차량 속도를 구분을 해야 돼. 우리는 다이나믹한 상황을 볼 거잖아요. 바퀴 막 미끄러지고 이런 상황만 볼 거니까 어, 이 VX라는 값과 R 오메가는 다른 값이라고 일단 인지를 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얘네 둘을 가지고 슬립이 얼마나 많이 났냐를 이제 람다로 정의를 하는데 한번 볼게요. 이게 두 가지로 나눠요. 엑셀러레이션 할 때, 가속할 때, 제동할 때 이 두 개를 왜 나누냐면 지금 우리가 가속을 한다고 볼게요. 엑셀 페달을 밟아서 가속을 한다. 그러면 R 오메가랑 V 중에 어떤 게 더 클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엑셀을 막 밟았어. 그러면 휠은 바로바로 돌죠. 근데 이 차속은 이제 트랙션이 완벽하면 슬립이 아예 없다 그러면 얘네 둘이 같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얘가 더 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수식을 표현해 주는. 이제 큰 거를 분모에 넣고 큰 거에서 얘를 빼가지고 그러니까 휠 슬립이 아예 없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가속 정차 중에 풀악셀을 밟았어. 근데 차가 안 나가. 휠 스핀만 나고. 그 상황을 얘로 표현을 하면 VX는 0이 되고 슬립률이 1이 되는. 그러니까 슬립률이 1이 된다는 거는 완전 슬립.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이거 다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제동 상황이. 우리가 엄청 빨리 달리고 있다가 얼음길이야. 얼음길에 풀 브레이크를 밟았어. 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브레이크를 밟자마자 바뀌는 게 뭐죠? 휠속이에요? 차속이에요? 일단 휠속이죠. 왜냐면 바퀴를 바로 잡기 때문에 휠속은 바로 0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0으로 가고 근데 차는 얼음에서 계속 미끄러질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휠은 잠기는데 우리 잠긴다고 표현하죠. 이게 브레이크를 확 잡으면 휠속이 0이 되는 게 휠이 잠기는. 근데 차는 계속 가. 엄청 위험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VX분의 VX가 돼서 휠 슬립률이 또 1이 되는. 엄청 많이 미끄러지는. 그래서 이 가속과 브레이킹 상황을 나누는 걸 일단 이해를 해주고 이 휠 슬립률에 따라서 중요한 게 요 그래프예요. 요거. 요게 이제 차량 동력하는 사람들은 이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엄청 많이 하는데 지금 X축이 람다고 Y축이 트랙션 포스예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초반에는 슬립이 나기 시작하면서 타이어 폴스가 오히려 증가하죠. 요 초반에 슬립률이 0.1 미만일 때는 이렇게 이제 비례해서 증가를 해. 하다가 지금 여기 양수는 엑셀러레이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풀악셀을 밟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얼음길에서 풀악셀을 밟았어. 그러면 휠만 돌고 차는 안 나가. 그럼 휠 슬립률이 여기로 가죠? 그쵸? 여기로 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트랙션 폴스가 이렇게 떨어진. 그래서 그립력이 오히려 약해지고 차가 더 못 나가는. 아무리 엑셀을 밟아도. 그쵸? 그래서 그럴 때 이제 TCS라는 제어가 들어가서 어, 동력을 확 깎아줘요. 내가 엑셀을 밟더라도 토크를 확 깎아가지고 원래 여기 있던 애를 일로 끌고 와. 그러면 트랙션 힘이 생기고 차가 앞으로 나가는 견인력이 생기는. 그러니까 요 원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할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고 반면에 브레이킹을 해. 브레이킹 상황을 볼게요. 얼음에 엄청 고속으로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확 밟았어. 그러면 순간적으로 처음에는 이제 브레이크 밟으면서 이제 슬립이 이렇게 증가하면서 제동이 될 것처럼 하다가 휠이 확 잠겨버린 거예요. 너무 브레이크를 밟아서. 그러면 이 그래프상에서 이 왼쪽 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동력이 요만큼 줄어든다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휠이 잠기면 제동이 안 되고 이제 언스테이블해지고 제동 거리가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ABS가 터지는 거예요. ABS가 터져서 ABS가 하는 건 뭐냐면 내가 풀 브레이크를 받고 있어도 유압을 확 빼. 유압 제어로 이제 유압을 확 빼서 요쪽으로 옮겨 놓는 거예요. 영역을 요쪽으로 옮겨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동력이 나올 수 있게. 그러다가 너무 빼가지고 일로 넘어가려고 하면 다시 유압을 넣어. 이렇게 다시 넣고 또 잠기려고 하면 다시 빼.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따다닥 소리가 나는 거예요. 유압 제어를 할 때. 됐죠? 그래서 이 슬립률을 가지고 우리가 종방향 제어를 보통 많이 해요. 종방향 제어를.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생각해 보기 제가 방금 다 설명을 했는데 요거를 다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영역에서 이제 얼음 노면을 이제 극단적으로 가정을 하고 얼음에 이제 정차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풀악셀을 밟았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휠 속도가 급격히 증가를 한다. 근데 그만큼 차량 속도는 증가 안 해서 이 오른쪽 영역으로 간다. 오른쪽 영역으로 간다. 슬립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타이어 견인력이 이렇게 감소를 한다. 그래서 차는 순간적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요게 이제 그 상황이고, 문제 상황이고, 이거를 이제 트랙션 컨트롤이라는 걸 쓰면 요 슬립률을 낮춰가지고 이 영역, 트랙션이 생기도록 제어를 해준다. 그렇죠? 이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브레이킹 상황. 이때는 내가 빠르게 주행을 하고 있었는데, 얼음에서 갑자기 풀 브레이킹을 했다. 그러면 휠 속도가 급격히 감소를 하고 차량 속도는 그만큼 줄어들지 못해서 휠 슬립이 이제 왼쪽 끝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타이어 제동력이 감소를 하고 차가 잘 멈추지 못한다. 그래서 이럴 때 보통 이제 ABS라는 제어를 해서 이렇게 이제 다시 갖다 놓는다는 거죠. 휠 슬립률을.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좋은 영상이 있어서 ABS를 이해하는 방법. 요즘은 이게 유튜브에 자료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이런 걸 좀 안 가져올 수가 없었어요. Safe. 어, 잠깐만요. Brake. Safe braking with ABS from Bosch. The need to be mobile is rising. Traffic is growing ever heavier. Critical traffic scenarios are increasing. With unclear traffic situations, suddenly occurring traffic jams, or obstacles, sometimes only full braking can save the situation.
when applying full brakes in critical situations, or when braking on slippery roadways, the wheels can lock. 휠 락된 거죠, 이게. The vehicle can no longer react to the driver's steering because the locked wheels can no longer convey the optimum braking power and necessary turning force to the street. It hence becomes nearly impossible to evade an obstacle. ABS, the anti-lock braking system from Bosch, prevents locking of the wheels. ABS ensures that the vehicle remains steerable and stable while fully applying the brakes. 휠이 The 잠기지 않게 ABS 제어를 control unit also continuously monitors all wheels by means of wheel speed sensors. Should the system recognize that a wheel is locked, ABS immediately intervenes and systematically regulates braking pressure. ABS can regulate each individual wheel within milliseconds. With the electronic anti-lock braking system, a sort of electronic intermittent braking, ABS achieves stability and steerability with the shortest possible braking distance. Let's have a look at the ABS benefits in practice. 이게 잘 쓰는 것도 중요한데 휠이 잠기면 Full 조종이 안 돼. braking at 100 스티어링이 안 돼. kilometers per hour. 그런 것도 이제 저희가 배우고 얘는 이제 제동 거리를 재는 거 실제로 우리 ABS가 없을 때 얼마나 멀리 미끄러지는가. With ABS, the braking distance is significantly shorter and the vehicle remains stable. ABS가 있으면 제동 거리가 짧아지거든요. 왜냐하면 타이어 힘이 세지니까. 그래서 휠 슬립 제어를 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커브 상황에서도 Full braking in a curve. ABS가 영향을 주죠. 우리가 종방향만 일단 얘기를 하고 있는데 Without ABS, should the wheels lock while applying full brakes along the 언스테이블하게 curve, 이제 the 빠져나가요. vehicle can no longer be steered and slips out of the curve. With ABS, you have the vehicle under control and you can steer systematically. 그래서 이게 그 ABS라는 게 이제 종방향 아이템이긴 한데 이제 우리가 횡방향 다이나믹스도 배우면 엮어서 좀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단순히 그냥 제동력, 앞뒤 제동력을 좋게 해주는 것도 있지만 이게 조종성을 유지를 할 수 있게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드라이버빌리티를 유지를 한다. 운전자가 스티어를 쳤을 때 그대로 이렇게 조정이 돼야 되는데 이 휠이 잠겨 있으면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또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해를 해주시면. 그래서 이제 ABS가 실제로 이제 작동을 할 때 이제 그래프를 한번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어를 할 거니까 어떤 값을 재서 어떤 액추에이터를 쓸 거냐 요 관점에서 좀 설명을 해보면 각 바퀴의 휠 속도만 우리가 잴 수가 있어요. 차량 속도는 몰라. 정확히는 모르고 예측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가 액추에이션은 이제 브레이크, 각 바퀴의 브레이크 유압을 좀 제어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이 제동 상황에서 여기에 계속 머무는 거예요. 그렇죠? 이 최적의 휠 슬립률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유지하려면 여기 보면 차량 속도가 있고 휠 속도가 있어요. 휠 속도의 R을 곱한 값이 여기 밑에 있는 그래프인데 이렇게 차량 속도랑 휠 속도가 벌어지면 ABS를 켜서 다시 이렇게 차량 속도를 따라가도록 제어를 해주는. 그렇죠? 그래서 현재 차량 속도를 좀 예측을 하는 게 또 중요하겠죠. 현재 차량 속도를.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써요. 가속도계를 쓴다거나 아니면 지금 비구동륜의 속도를 딱 제동 순간에 딱 재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이제 프로파일링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차량 동력학이 엄청 발전할 때는 이 현재 차량 속도 VX를 추정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논문이 됐어요. 좋은 저널에 이제 논문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구를 좀 해봐도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VX를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제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 건데 우리가 여기 가운데 이 선형 영역이 있어요. 저슬립 구간.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운전할 때는 거의 이 저슬립 구간에서 이제 돌아다니는데 엄청 과격하게 운전하지만 않으면 그래서 이 저슬립 구간에 이 중간에 이 선형 영역을 우리가 이제 모델링을 할 수가 있는데 타이어 강성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요.
그래서 이 타이어 힘이 슬립률에 비례하는 선형 구간이니까 어떤 기울기를 나타내는 변수를 하나 도입을 해가지고 여기를 이제 저희가 묘사를 하는 거예요. 디스크립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형 영역에서는 람다에 비례를 해. 타이어 폴스가. 그래서 그때 여기 들어가는 게 C라고 얘기하는 시그마라고 돼 있죠, 지금. 얘를 이게 이제 굉장히 차량 농학에서 또 중요한 타이어 강성이라는 개념이에요. 타이어 강성. 그래서 얘는 사실 타이어 성능 파라미터예요. 타이어 성능과 관련된 파라미터여가지고 타이어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이제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타이어 강성이 세다고 하면 이제 슬립률 대비 타이어 힘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타이어 힘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할 수도 있고, 얘는 이제 종방향 타이어 강성인데 또 횡방향 타이어 강성도 있고, 또 뒤에서 나옵니다. 횡방향으로 가면. 그 다음에 구름 저항. 세 번째 힘이 이제 구름 저항이었는데 이 타이어에 작용하는 힘. 얘는 이제 그냥 개념적으로만 좀 보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타이어의 구름 저항은 구를 때 생기는 힘인데 구름 저항의 원인을 저희가 좀 공학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구름 저항이라는 거는 원래는 얘가 타이어가 바람이 많이 빠져 있어. 그러면 잘 굴러갈 때 구름 저항이 셀 것 같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그런 원리를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이 타이어가 변형이 돼요. 이렇게 찌그러지거든요, 순간순간. 그렇죠? 이 영역을 컨택트 패치라고 하는데 이 접촉이 일어나는 부분. 그래서 컨택트 패치에서 계속 변형이 일어나면서 차가 앞으로 가는 거야. 근데 얘가 약간 고무처럼 성분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변형이 일어나는데 실제로는 막 열이 나고 하면서 올레 모양으로 완벽히 못 돌아와. 그러니까 영구 변형이 생겨요. 그래서 그거를 에너지 측면에서 얘기를 할 때는 히스테리시스 로스가 있다, 에너지 로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야. 쇠로 된 휠로 부를 때는 구름정이 없어요. 왜냐면 얘는 변형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근데 요런 어떤 타이어 성분을 넣으면 얘가 이제 댐핑 성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로스를 할 수 있는 어떤 성분이 있어가지고 타이어 표면이 계속 변형이 되고 실제로 주행을 막 하고 나중에 타이어 만져보면 엄청 뜨거워요. 그러니까 열 손실이 있다, 에너지 손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설명을 할 때는 변형으로 인한 어떤 히스테리시스 에너지 손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동력 손실의 효과라는 거죠. 연비를 나쁘게 하는 원인이다. 그래서 구름 저항력을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는 타이어 수직 하중에 일단 비례를 한다고 봐요. 타이어 수직 하중. 타이어를 세게 누르게 되면 여기가 이제 컨택트 패치에서 변형도 많이 일어나고 그렇죠? 그래서 요 F라는 어떤 구름 저항 계수 값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를 할 때 제가 이제 추천하는 소프트웨어가 이제 카심이라는 소프트웨어인데 이런 구름 저항 계수 이런 걸 다 숫자를 넣을 수가 있어요. 파라미터를. 그래서 구름 저항을 묘사를 할 때 타이어 수직 하중에 비례하도록 이렇게 이제 모델링을 한다. 요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할 게 이건데 타이어에 작용하는 힘이 아까 구름 저항이랑 타이어 폴스, 종마의 타이어 폴스가 있고 노멀 폴스가 있어요. 노멀 폴스. 그래서 노멀 폴스는 그냥 간단히 생각을 하면 차를 모르는 사람한테 노멀 폴스를 구해라 하면 그냥 차량 무게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만약 차량 동력학을 배우면 이 웨이트 시프팅이라는 개념을 항상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X2 성분이 있잖아요. 가속을 하고 있어. 그러면 내 몸이 어떻게 돼요? 내가 가속을 하면 몸이 뒤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성분이 요건데 차량에 이렇게 관성력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차량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됨으로써 후방에 웨이트 시프팅이 걸리죠. 전방에 있던 웨이트가 뒤로 밀려가. 시프팅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에는 순간적으로 후방 타이어에 웨이트가 많이 걸립니다. 수직 하중이.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구름 저항도 커지고 그리고 그 웨이트 시프팅으로 인한 어떤 효과를 이제 누릴 수가 있는 거죠. 후방으로 웨이트 시프팅이 생기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좀 유도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차량 무게가 아니라 우리는 항상 다이나믹이에요. 다이나믹 웨이트 시프팅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명명을 좀 변수 몇 개를 도입을 하는데 CG의 높이를 H라고 하고, 그리고 이 공기 저항력이 이제 전면에서 전체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이 이퀴밸런트한 공기 저항력이 작용하는 높이를 일단 정할 수가 있어요. 정해요. 그냥 이제 한 점에 이렇게 작용하는 것처럼 일단 해석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전륜 차축과의 거리 CG에서, 그 다음에 후륜 차축과의 거리를 LF, LR이라고 했을 때 전륜 타이어에 작용하는 타이어 폴스를 유도하세요 라고 했을 때 이걸 동력학적으로 해석을 해서 유도를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이쪽 이 니어 휠 쪽에 우리는 얘를 구하고 싶잖아요. 얘를 구하고 싶으면 우리가 모멘트 이퀘이션을 지금 세울 건데 어디를 기준으로 모멘트를 잡을 거냐. 그럼 필요 없는 쪽을 기준으로 잡죠. 여기 발력이 막 힘들이 많이 붙어 있는 애를 기준으로 여기 뒤쪽 타이어 컨택 포인트에서 기준으로 모멘트식을 한번 세워 볼까요? 일단 세우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갑자기 해서 조금 이제 어려우실 텐데, 요 힘들이 이 차의 CG를 기준으로 이제 모멘트를 막 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모멘트의 효과가 타이어 수직 하중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모멘트를 잡는데 반시계 방향이 양수다. 반시계 방향이 양수다 해가지고 잡아보는 거예요. 자, 몇 개를 써보면, 자, 이 공기 저항력 있죠. 공기 저항력이 요 리어 휠 컨택 포인트를 기준으로 모멘트를 줘요. 그걸 어떻게 계산하죠? 지금 X랑 평행하게 이제 F가 작용을 하고 있고, 높이가 요거라고 주어졌잖아요. 그렇죠? 얘가 이제 모멘트 암이 되는 거죠. 에어로가. 그래서 어, F 에어로 H 에어로라는 모멘트가 여기를 기준으로 니어 휠 컨택 포인트를 기준으로 어, 시계 방향으로 돌리려고 하잖아요. 시계 방향으로 돌리려고 하죠. 그래서 그거를 마이너스, 내가 반시계를 플러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뒤쪽에 답이 있어요. 제가 일단 그 유도 과정을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 차가 지금 앞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관성력이 있어요. MA라는 관성력이 모멘트 효과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성력 성분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 관성력 성분이 있기 때문에 후방에 더 수직 하중이 더 많이 걸리죠. 우리가 느끼기에도. 그렇죠? 그거를 이제 표현한 텀이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는데 mx2-라는 힘이 요 모멘텀이 몇이 되죠? CG니까 H. 아까 H라고 했죠. CG의 높이. 그리고 얘가 이제 또 음수죠. 시계 방향이니까. 자, 한번 계속 적어볼게요. 그 다음에 제가 구하고 싶은 이 FZ에 의한 모멘트가 있어요. 모멘텀이 어떻게 될까요? FZF라는 힘이 위로 작용을 하는데 걔는 얘랑 얘를 더해준 거, 모멘텀. 그렇죠? 역시 또 시계 방향. LF, LR. 음수. 그 다음에 좀 헷갈리는 게 이제 중력에 의한 텀인데, 중력에 의한 텀. 이거를 이제 실제로 유도를 해보면 조금 더 이해력이 좀 좋아지기 때문에, 자, 얘를 요쪽, 요 Z랑 평행한 방향이랑 요 X랑 평행한 방향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코사인 성분이 요 아래로 작용하는 코사인 성분이 여기를 니어 컨택 포인트를 기준으로 모멘텀이 LR이 되죠. LR. 그죠? 요렇게 이제 모멘트를 주니까. 그래서 그거를 쓰면 근데 얘는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날 돌리잖아. 코사인 성분은 mg의 코사인 성분은 나를 반시계로 돌려. 그래서 플러스고 mg 코사인 세타 LR이 돼요. 모멘텀. 그다음에 mg의 사인 성분이 나를 또 여기를 기준으로 돌리죠. mg의 사인 성분. 사인 성분은 모멘텀이 어떻게 될까요? CG 높이니까 H 하고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힘들은 제가 다 적어줬어요. 힘들의 결과물이 이제 운동의 결과로 나타나는데 어떤 운동의 결과로 나타날까요? 여기 힌트가 있는데 요 피치로 나타나는 거예요. 피치. 우리가 지금 이쪽 방향으로 계속 그 모멘트를 계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I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가정을 해보면 스테디 스테이트라는 개념이 계속 나올 건데 얘가 피치가 계속 있는 게 아니라 특정 피치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볼게요. 특정 피치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 얘가 0이 되죠. 우변을 0으로 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피치가 흔들리는 상황이 아니라 특정 각도를 유지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많으니까 그거를 이제 보통 스테디 스테이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자 정리를 해본 식이 이제 뒤쪽에 있어요. 정리를 해본 식이. 그래서 FZF를 구할 수도 있고 FZR을 똑같은 식으로 구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해놓으면 여러분 요거를 해놓으면 수직 하중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매스가 바뀌었을 때 수직 하중이 어떻게 바뀔 건가? 우리가 지금 앞으로 가속을 하고 있을 때 그래서 일단 요거부터 보죠. 얘네 둘을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크죠? 딱 봐도 밑에 게 더 크죠. 왜냐면 얘는 지금 앞으로 가속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뒤쪽으로 시프팅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요 F 에어로도 좀 위쪽에 작용을 해서 나한테 뒤쪽에 더 웨이트 시프팅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이 모멘트가 눈에 보이잖아요. 이렇게 모멘트를 주는 게. 그 다음에 이제 mg 성분은 이렇게 두 개로 나눠가지고 나한테 영향을 주고 있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가속하는 효과가 앞쪽 수직 하중은 줄이고 뒤쪽 수직 하중은 늘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 효과로 인해서 타이어의 접지력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수직 하중이 셀수록 이제 마찰력 개념처럼 타이어의 접지력이 좋아지거든요. 좀 자세히 설명하면. 그래서 뒤쪽에 이제 접지력이 좋아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계속 다이나믹 상황에 대해서 해석하는 거를 계속 배울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롱기튜디널 다이나믹스에 대해서 좀 필요한 부분만 좀 모아서 설명을 드렸고 깊게 들어가면 이게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궁금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제가 그 강의 자료에 있는 이 자료가 있어요. 이 자료를 만든 그 텍스트북이 있어요. 텍스트북. 그거를 이제 검색을 해보면 인터넷에 PDF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되게 읽기 쉽게 되어 있어서 그거를 읽어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롱기튜디널 컨트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진행할게요.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네.